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의 발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하는 거고, 요 정도 레벨에 도달하면은 2에서 5년이 지났을 때 기술이 성숙기에 도달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화학과 김요한입니다. 오늘 이번 1시간 동안은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신약 개발을 연구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2017년에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공지능발 신약 혁명, 개발 기간 4분의 1로 굉장히 볼드한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이 수많은 논문들을 동시에 이제 조사를 하고 사람이 알아내지 못하는 패턴도 파악을 해서 가상 실험을 통해서 약효까지 예측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신문에 실렸던 내용을 보면은 이 시장이 2016년 2억 6천만 달러 정도에서 2024년 40억 달러로 커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4년이 되었는데 이제 얼마나 실제로 이제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한정해서 기존에 이제 4.5년 걸리는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인데 말하자면 이제 알파고가 2016년이고 바로 이듬해에 이런 내용들이 실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 조선일보에서 예측하는 2024년이 되었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한번 좀 조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사회 각 분야에 이제 활용되고 있고, 이제 신약 개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신약 개발의 한정에서 보면은 R&D 기간이 통상적으로 10에서 15년 걸리는 것이 이제 6에서 7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에 연결해서 개발 비용이 현재는 뭐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0.6조 원 반 이상 주는 거죠.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 시험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가격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또 여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신약 개발의 각 단계에서 이 유효 물질과 선도 물질을 발굴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새로운 물질들을 합성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 기간이 이제 뭐 1에서 1.6년인데 6개월로 줄어들고, 실험하는 그 화합물의 개수도 한 300개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물질을 이제 도출해서 전임상 실험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대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럼 실제 사례가 있느냐? 이 그림은 이제 2019년 네이처 바이오텍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그려져 있던 그림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AI 스타트업과 우시 앱텍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CR 업체죠.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약물을 설계하고 실험을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7일이 걸렸고, 본인들이 개발한 이 강화학습 기반의 생성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데 12일이 걸렸고, 이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실험을 합성하는 데까지 추가로 이제 27일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46일 만에 어떤 마우스 실험까지 끝낸 이 새로운 약물 후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이 가능성 있는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는 것을 2019년에 논문에서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가 2021년에는 본인들이 개발했던 이 약물, AI를 통해서 개발했던 약물이 총 이제 18개월 안에 이 PCC를 끝내고 또 9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이 사람에게 첫 투약을 하는 최초의 First in Class Small Molecule Inhibitor를 AI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임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은 조선일보가 예측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예로 엑센시아라고 하는 영국 기반의 이제
AI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설계한 이뮤노 온콜로지 드럭이 임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단 8개월 안에 이런 후보 물질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들이 17년 이후로 이제 연속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이 딥마인드, 그러니까 알파고를 개발했던 딥마인드가 알파고 이제 바둑이나 게임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제 사이언스와 수학,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2020년에 비로소 이제 큰 과학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단백질의 이제 시퀀스 정보만 가지고 이 3차 폴딩 구조를 맞추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동안 이제 풀려고 했던 거고 매번 이제 매 2년마다 카스프라고 하는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6년부터 해서 이제 최고 성적, 이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그 인공지능 혹은 계산 모델, 예측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점수가 90점이 넘으면은 이제 실험을 대체할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보면은 이제 40점을 조금 넘거나 혹은 40점이 모자라는 점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 40점을 완전히 이제 돌파한 첫 번째 결과를 보여줬고 2020년이 되면은 이제는 거의 90점에 가까운 그러니까 실험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를 보면은 이 실험으로 이제 밝혀진 단백질의 구조가 초록색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이 딥마인드가 맞는 알파폴드가 예측한 구조인데 거의 사람의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잘 일치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파폴드는 자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바이올로지에서 50년이 묵은 어떤 그랜드 챌린지를 드디어 풀어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딥러닝이 이 복잡한 바이올로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모델을 잘 만든다면은 아주 복잡하고 사실은 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바이올로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로 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요 네 가지 컨텐츠입니다.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분자를 설계하는 거, 여기서는 약물을 설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과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통합돼서 나오는 어떤 AI 플랫폼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분야가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약물 설계에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카이스트 연구실에서도 관련되는 연구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2016년, 17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한 게 2018년이고 그래서 매해 2024년까지 올해까지 매년 관련되는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배경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 자체 AI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내용인데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자체가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센싱을 할 수 있고 리저닝을 할 수 있고 액팅을 할 수 있고 어댑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AI라고 부르는 거죠. AI를 부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그 하위 그룹으로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일종의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인데 이 컴퓨터 알고리즘의 성능, 그게 예측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 수행하는 거에 이 성능이 데이터에 노출됐을 때 개선되는 거, 이거를 이제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이 머신러닝도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안쪽에 들여다보면은 그 중에서 이 인간의 어떤 브레인의 작동을 흉내냈다고 하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머신러닝을 우리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AI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인공지능보다는 좀 더 이제 딥러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딥러닝들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생성형 AI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성형 AI 그러면 이제 여기 대부분의 이 청자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챗GPT처럼 우리가 어떤 언어로 자연어로 된 명령을 주면은 입력을 주면은 거기에 맞는 또 출력을 주죠. 그게 언어에 구분 없이 뭐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한국어면 한국어, 수없이 많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을 스스로 이제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생성하니까 이제 이걸 생성형 AI라고 부르는데 그 속에는 이제 이 딥러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런 어떤 우리가 말로서 명령을 입력을 주면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그림 이미지, 요즘은 이제 동영상, 음악까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입력하는 언어와 출력하는 그 아웃풋이 이제 서로 포맷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 AI가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젠슨 황이 올해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뭐 자기가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젊어진다면 다시 공부를 한다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올로지를 하겠다, 휴먼 바이올로지를 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드는 인공지능이 다 작성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이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순식간에 이제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의 좋은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됐는데, 이 신약 개발에서는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큐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예측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거죠. 이걸 이제 큐사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실험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소위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소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성능에도 한계가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1980년대에는 소위 이제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들이 신약 개발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컴퓨터 에이디드 드럭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1990년대에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슈레딩거 혹은 이제 엑셀러리스 같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한 회사들이 있고요. 이들 회사들은 이제 소위 CAD 기반의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션 툴들을 개발하고 이제 상업화하는 일들을 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적인 인공지능 안에서 이제 그 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이 딥러닝 기반의 소위 말하는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이 2012년에 이제 글로벌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딥마인드가 이 알파폴드 2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들 회사들이 AI를 통해서 설계했던 약물들이 비로소 이제 임상에 진입하는 사례들이 이제 다수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엑센시아랑 인실리코 메디슨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에 진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아까 제가 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생성형 AI가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가장 주목받는 어떤 과학적인 테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즈음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달라진 거는 이 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이 사스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런 많은 어떤 R&D 연구비를 이제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사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에서도 이제 이 사스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CADD랑 혹은 이제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하는 거랑 생성형 AI가
어떻게 다른가? 개념적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CADD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소위 이제 하이 스루풋 버추얼 스크리닝 가상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수없이 많은 화합물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죠. 케미컬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다양한 어떤 CAD 툴들을 활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퍼넬을 통과하듯이 스크리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효한 어떤 물질들을 찾아내고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이제 가상 탐색을 하고 또 스텝 와이즈로 이것들을 후보 물질로 이제 발전시키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구현하기도 좋은 어떤 스킴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그 가상 탐색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라이브러리의 크기를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나 크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찾을 수 있느냐.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이런 물질을 하나씩 하나씩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리는 반면에 이 소위 말하는 드럭-라이크한 케미컬 스페이스는 보통 이제 크게는 10의 60승계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화합물들을 다 다루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반면에 이 생성형 AI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냥 코드를 만들어내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언어로서 답을 하는 것처럼 이 수없이 많은 가능성 중에서 이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적절한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질문하는 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입력을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적절한 적응점에 맞는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정하면은 그 프로파일의 조건에 맞는 것들의 그 약물을 그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AI가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약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이 특허성, 신규성도 확보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만족한다면은 이렇게 여러 스텝을 거쳐서 약을 개발하는 대신 아주 뭐 한두 스텝, 짧은 스텝에 약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AI가 신약 개발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대,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로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성형 AI는 이 자연어뿐만 아니라 이런 약물을 설계하고 단백질을 설계하고 펩타이드를 설계하는 이런 분야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래전은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2017년, 18년 이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논문들이 이제 당시 이런 분자를 설계하는 생성형 AI 관련된 이제 논문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분야의 개척자적인 논문이고 저희도 이제 2018년에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의 일이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굉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점점 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약물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넓은 케미컬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아주 뭐 몇 번의 시도 만에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생성형 AI의 활용인데 사실 이제 이런 생성 AI는 현재의 그 생성 AI의 모델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합성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 특히 이제 원자 단위로 만들고 스마일즈 기반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 합성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성을 가지고 또 아무리 이렇게 신규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만들어낸 그 약물이 기존에 있던 거랑 너무 비슷하다.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19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네이처 바이오텍에 소개된 그 약물 46일 만에 찾았다는 그 약물 후보가 이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분자인데요. 이게 설계한 분자인데 알고 보니까
이 약물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 약물이 이미 승인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AI는 이 승인된 약물을 가지고 학습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굵게 칠해진 부분처럼 너무나 유사한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방향이고, 한 가지 예로 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완성된 화합물이 있으면은 이 완성된 화합물은 사실은 빌딩 블록 단위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빌딩 블록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꾸로 쪼개는 거를 레트로스태틱하게 이걸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약물들 혹은 이제 약물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레트로시네틱하게 디컴포지션해서 빌딩 블록을 만들어내고, 이들 빌딩 블록들을 다시 이제 조립하는 형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면은 이제 처음부터 어떤 합성 가능성이 고려된, 그래서 합성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설계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도 꽤 이제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왔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케미컬 라이브러리에서 60만 개의 드럭 라이크한 물질들을 추출을 하고, 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대로 디컴포지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만 개의 빌딩 블록을 만들었고요. 이 빌딩 블록을 통해서 원래 있던 이 60만 개의 약물 후보들을 다시 이제 재설계하도록 인공지능을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처음에 어떤 물질이 주어지면은 이 물질에서 원래 있던 분자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 7만 개에 있는 빌딩 블록의 화합물 중에서 적절한 빌딩 블록을 선택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붙이고, 이걸 반복해서 모든 이 스텝이 이제 완성이 돼야지 비로소 이제 원래 있던 물질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나 유사하게, 언어 모델 비슷하게 케미컬 빌딩 블록을 통해서 이런 합성이라고 하는 어떤 문법을 맞춰가지고 어떤 분자를 설계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 그럼 이제 새로운 약물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줍니다. 몰레큘라 웨이트는 얼마를 주고, 솔루빌리티는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폴라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조건들을 주면은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죠. 랜덤하게 어떤 시드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빌딩 블록 라이브러리에서 적절한 걸 선택해서 적절한 위치에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성을 만족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만들어낸 거는 학습할 때는 이제 이미 있는 물질을 가지고 했지만, 만들어낼 때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이제 챗GPT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생성의 기본 아이디어고, 예를 들면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가 400짜리 분자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계산해 보면 거의 이제 400 근처에 이제 몰려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임의의 숫자를 줘도 다 잘 작동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토폴로지컬 폴러 서피스 에어리어인데, 어떤 특정 값을 주면은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로그 P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물성들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TPSA는 100이고 로그 P 값은 2인 어떤 물성을 가지는 분자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이 회색 분포는 우리가 학습한 물질에 대한 분포인데, 이 범위에 벗어나는 로그 P 값이 6이고 TPS 값이 160인 것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주문하는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합성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적응증에 맞는, 그 적응증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약물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예로 저희가 이제 한 건데, 이건 이제 SARS-CoV-2의 3CL 프로테즈에 맞는 어떤 이니비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불행히도 이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실험적인 활성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도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타겟 단백질에 맞는 가상의 활성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징크에서 랜덤하게 10만 개, 20만 개의 화합물들을 추출하고, 이들 화합물들을 이 단백질에 대해서 이니비션 시켜서 도킹을 시켜서
활성 데이터를 얻어낸 거죠. 바인딩 오퍼넌트를 얻어낸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어떤 작은 스캐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하나 예들인데 이들 랜덤한 이런 스캐폴드들은 도킹 값으로 이제 요 해당 타겟에 대해서 이 정도의 분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바인딩 오퍼넌트가 높지는 않은 거죠. 보통 이제 약물이 되려면은 바인딩 오퍼넌트 값이 이제 뭐 -9, -10 이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랜덤 시드로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을 통해서 빌딩 블록 어셈블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문한 거는 요 -9보다 더 낮은 도킹 값을 보여주는 약물을 설계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고 실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물들의 도킹 값을 이렇게 분포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랜덤 시드보다 훨씬 더 이제 낮은 값으로 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상당한 부분이 한 10에서 20% 이상이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값을 만족하는 분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개별적인 예들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시드는 여기 있었지만 1호부터 이제 만들어진 분자는 이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 타겟으로 했던 값보다 낮은 것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도킹 값을 썼지만 만약에 충분히 이제 실험 데이터에서 실험 값을 쓴다면은 이 실험 값을 만족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실험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실험 값이 없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타겟 단백질에 대한 포켓이 있으면은 이 포켓에 맞는 분자를 잘 설계했을 때 이게 결국은 타겟에 대한 스페시피시티나 셀렉티비티 그리고 이제 활성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활성 데이터 없이 이 포켓 구조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약물을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든 인공지능의 예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논문은 이제 올해 며칠 전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억셉트가 되었고요. 이때 이제 단순히 구조적인 정보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 바인딩 포켓 주변에 어떤 그 파마코포어적인 정보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레지두는 파이파이 스태킹에 유리하고 또 어떤 레지두는 하이드로젠 본딩을 이룰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하이드로젠 본딩의 도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마코포어적인 정보를 동시에 이제 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케미컬들을 이 포켓에다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여주는 이 영상이 실제로 이 포켓 주변에서 약물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자 단위로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해서 이 포켓에 딱 맞는 분자를 설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활성값을 높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랜덤하게 저희가 이제 PDB에서 얻은 단백질 구조 가지고 처음에 이제 랜덤 시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아무런 활성 데이터를 쓰지 않고 설계를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분자의 활성값을 이렇게 분포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꽤 스캐폴드보다 개선된 그 분자들을 이제 설계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은 여기 해당하는 타겟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도 활용하지 않았고 학습을 할 때도 여기 있는 단백질은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처음 본 단백질에 대해서 아무런 활성 데이터 없이 랜덤하게 분자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까처럼 이제 빌딩 블록 기반으로 설계한다면 합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방법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파마코포어적인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 선택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인데요. EGFR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그 폐암,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한 그 타겟 단백질이 되잖아요. 암 치료제에 대한 타겟 단백질.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EGFR이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제 변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약물들이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않는 어떤 저항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뮤테이션이 될 때마다 또 새로운 1세대, 2세대, 3세대 약물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린 예는 이 EGFR이 이제 두 번 뮤테이션 된, 더블 뮤테이션 된 요 단백질에 대해서 선택성이 높은 약물을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Y축은 이제 와일드 타입에 대한 바인딩 어퍼넌티를 보여주는 거고
X축은 더블 뮤테이션 된 이 EGFR에 대한 바이너리 어퍼레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더블 뮤테이션 된 정보를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인공지능에 주고 이 두 개의 레지두에 잘 결합할 수 있는 약물을 설계해봐라 라고 이제 조건을 줬을 때 다양한 약물들을 만들어 주는데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은 와일드 타입과 다르다 보니까 이 뮤테이션 된 건 잘 붙지만 반대로 이제 와일드 타입은 잘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요 사분면에 있는 것들이 이 인공지능이 설계한 약물 중에서 와일드 타입 대비 이 뮤테이션 된 거에 훨씬 더 잘 붙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굉장히 많은 포션들이 이런 선택성, 높은 선택성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도킹 스코어 기반이고 이제 실험으로는 당연히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이게 도킹인지 실험값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실험값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이런 비슷한 성능의 어떤 실험적인 선택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걸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고도 이제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면은 이 각각의 분야가 따로따로 발전할 텐데 결국은 이제 활용을 해야지 비로소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혹은 산업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실리콘 메디슨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해서 약을 개발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약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이제 SaaS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제 서비스하는 이런 산업들과 결합된다면은 이런 최신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빨리 이제 산업계에 보급이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또 산업이 더 빨리 발전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몇 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스 플랫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크에서 만든 에디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제네러티브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드럭 디스커버리를 혁신하겠다 하는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실리콘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파이프라인 기본도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인공지능 플랫폼을 또 외부로 이제 외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사스 형태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니모라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GPU 클라우드 위에 탑재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핵심 키워드가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랩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 플랫폼이고 이거는 참고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스핀오프 된 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인공지능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탑재돼서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스 플랫폼의 장점은 이 온프레미스 대비 온프레미스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대비 이제 이 클라우드에 탑재해서 하다 보니까 웹 기반이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통합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접속만 하면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던 걸 쓸 수 있고 이제 그때그때 업데이트된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어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내가 한 번만 설치하면 알아서 이제 업데이트되고 그 업데이트된 환경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신약 개발 분야도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속에 이제 탑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예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내가 타겟하는 단백질에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단백질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이걸 웹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버추얼 스크리닝도 이렇게 버튼 한두 개만 누르면은 이 클라우드에 있는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을 짧은 시간에 이제 선별해서 주고 그리고 이제 ADMET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버튼 몇 개만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약물에 대한 ADMET들을 한꺼번에 이제 예측해주고 또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카페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약물들의 물성을 계산하거나 활성을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약물들의 분석을 위해서 이제 또 어떤 3차원 가시화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할 수가 있고, 이런 유사한 화합물 탐색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시화, 단백질 구조의 가시화 이런 것들도 브라우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제가 해보니까 이걸 핸드폰에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만 충분히 크다면은 3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2차원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이제 탑재됨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일예로 이렇게 이제 글리백이 만들어지는 예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스캐폴드를 통해서 이런 물질을 튜닝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약물이 탄생했는데, 이때 이 다양한 물성들을 조절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스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스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몇 스텝을 거치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활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성까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로운 약물을 설계를 단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현재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챗GPT나 제미나이, 뭐 혹은 이제 국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같은 이런 LLM 기반의 툴들과 이 신약 개발하는 툴들을 합친다면은 훨씬 더 멋진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KRAS G12D 단백질의 알파폴드 구조를 알려줘 라고 우리가 이제 언어로 명령을 주면은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찾아줍니다. 정보를 찾아주고 이런 DB에서 찾아서 이렇게 어떤 폴더에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가보면은 그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일반적인 LLM은 아니고, LLM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게끔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링을 한 거고요. 연구용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허가 임상 정보, 뭐 BR3005가 임상 단계에 진입했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현재 이것들이 임상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2개의 트레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KRAS 개발 약물 중에서 FDA 승인된 약물이 있어? 라고 하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관련되는 뭐 소트라십이나 이런 것들 약물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꽤 정확하게 이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생성 AI로 설계한 약물들을 사람이 합성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서 이제 합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보여드린 거는 이제 MIT 그룹에서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요. 이제 이런 타겟 화합물, 이게 인공지능이 설계했든 사람이 설계했든 완성된 화합물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합성할 수 있는 루트를 인공지능이 설계해 줍니다. 지금처럼 이제 합성 루트를 설계해주고, 이 합성 루트를 받아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이 합성 스킴을 짜고 실제로 이제 합성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로봇이 합성하는 것까지 이제 전체가 이제 자동화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몇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이 몇 스텝에 맞게끔 이 로봇이 이 설계를 짭니다. 설계를 해서 이 반응을 하고 익스트랙션을 해서 분리를 하고 다시 또 그걸 다음 반응에 진입시키고 해서 이제 여러 스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SMS까지 해서 최종 이제 화합물을 얻어내는 것까지 이제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약물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POC처럼 대표적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화합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수행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고, 점점점 이런 기술들이 발전된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우리 연구실에 혹은 우리의 그 제약사의 어떤 그 벤치에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되는 시간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또 심지어 이제 이렇게 랭귀지와 같이 이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이오 우리아 오가노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찾고 합성해줘. 이 목적은 DLLD 리액션을 가속화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요약하고 거기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구조를 찾고 합성 스킴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 루트를 만들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봇과 연결해서 이렇게 다 이제 합성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설계하고 로봇을 통해서 합성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먼 미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자인, 신세시스, 에세이, 러닝 이 사이클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학습하고 설계하는 어떤 창의적인 일을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약물에 대해서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또 합성하고 또 에세이까지 할 수 있다면 이 완벽한 이 분자 설계 사이클, 자동화된 분자 설계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2018년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이런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그림들을 제가 약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망들이 이미 이제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 리뷰 논문 이후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각각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 알파폴드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2018년 알파폴드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아까 그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거를 보시면은 기존의 방법 대비 성능이 좋아졌지만 아까 그 90점이라고 하는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니까 거의 90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달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는 그 시퀀스 한 개에 싱글 시퀀스에 대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봤자 이 자체가 신약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많은 바이올로지 이 현상들은 이 단백질의 컴플렉스,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인터랙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컴플렉스 구조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발전들을 뭐 간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2023년에 이 알파폴드 레이티스트 버전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꽤 잘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알파폴드 레이티스트가 예측한 이 컴플렉스 구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과 단백질, 단백질과 RNA, 또 단백질과 DNA 등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구조들을 인공지능이 잘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들은 이제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의 발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맞게 최근에 보면은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죠. 파이저나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200개 이상의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420명의 IT 인력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사노피도 AI 기술 전문가 100명을 이제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전통적인 이런 IT 회사들이죠. 빅테크 회사들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거를 신약 개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고 또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니까 아마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인공지능이 실제 신약 개발에 미치는 거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이 같은 회사에서 보고한 하이프 사이클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치와 실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다르다. 근데 인공지능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하이프를 지나서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고 기술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요 정도 레벨에 도달하면은 2에서 5년이 지났을 때 기술이 성숙기에 도달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빨리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요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실현되는 거는 앞으로 2에서 3년 뒤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딥마인드의 대표 하사비스도 최근에 어떤 학회에서 인터뷰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을 했죠.
2, 3년 뒤에 이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신약 기반의 혁신들이 더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트너의 전망과도 꽤 일치하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특히 이제 이 생성형 AI 기술들이 이 신약 개발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여기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의미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이 큰 시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해서 점점 이 신약 개발 분야도 IT화되고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생성 AI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스 형태로 결합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뭐 이런 IT 인력 채용이 힘든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게끔 이 기술들이 민주화된다면은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약들이 더 빨리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좋아하는 거는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화학을 하고 물리를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로지와 메디슨이 결합된 이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 기술적으로도 그다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분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흥미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더 이제 사회로 뻗어나가서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진다면은 단순히 이제 호기심의 과학이 아니라 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